안녕하세요. 저는 61살 전직 은행원 박민수입니다. 33년간 농협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마지막 5년은 강남 지점장을 맡았죠.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던 제가 은퇴 후 가장 큰 계산 실수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가장 후회스러운 일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처럼 실수하는 분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3년간 농협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5년은 강남 지점장으로 일했죠. 아내 혜진이는 30년간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퇴직을 6개월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업무가 많았던 하루였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시야가 흐려지더군요. 동료들이 저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점장님, 혈당 수치가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된 원인이에요. 이대로 계속 일하시면 실명이나 신장 기능 저하 같은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그날 밤 병상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3년간 성실히 일해온 보람도 있었지만 정작 제 몸은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내도 밤새 걱정하며 제 곁을 지켜줬어요. 여보, 이제 그만 쉬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혜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년을 6개월 앞두고 있던 터라 조기 퇴직을 결심했어요. 퇴직금과 연금을 합치면 약 8억 정도 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던 15억짜리 아파트까지 합치면 노후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퇴직 후에도 스트레스는 계속되었어요. 혈당 관리가 쉽지 않았거든요. 도심의 매연과 소음, 복잡한 일상이 몸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들 준호가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시면 어떨까요?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실 텐데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도 환경 변화를 권했거든요. 자연 속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마침 우리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이 팔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나돌기 시작했어요. 혜진이와 상의한 결과 귀촌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그런데 어디서 집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은행 거래처였던 부동산 업체 김 대표가 연락을 했습니다. 지점장님, 퇴직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귀촌 생각 있으시면 좋은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 대표는 10년 넘게 거래해온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은행 대출 업무로 자주 만났던 터라 제 성격도 잘 알고 있었죠. 지점장님 같은 분에게 딱 맞는 곳이에요. 경기도 외곽인데 서울대 교수님도 이 동네에서 아주 만족하고 계세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주말에 혜진이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정말 그림 같았습니다. 300평 대지에 50평 규모의 단층 주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 앞으로는 넓은 마당과 텃밭, 뒤로는 작은 과수원까지 있었죠. 여보, 정말 예쁘네요. 여기서 텃밭 가꾸며 살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혜진이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30년간 수술실에서 긴장 속에 살았던 아내에게도 이런 평화로운 곳이 필요했던 거죠. 집값은 6억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15억에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김 대표가 특별 혜택까지 제안했습니다. 지점장님이니까 중개 수수료를 특별히 할인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3%인데 2%만 받겠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 거래 관계를 고려해 주린다는 얘기에 더욱 신뢰가 갔죠.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교수님 부부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김 대표가 바로 연결해 줬습니다.
서울대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다는 교수님 부부는 정말 만족스럽게 사시는 것 같았어요. 이곳은 정말 천국 같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두 분도 곧 적응하실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확신이 섰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을 진행했어요. 서울 아파트는 15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고 시골집은 6억에 구매했습니다. 김 대표에게 중개 수수료로 4,200만 원을 지급했어요. 다소 큰 금액이었지만 두 건의 거래를 맡긴 것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2024년 3월, 드디어 시골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첫 두 달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아침마다 새소리에 잠이 깨는 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텃밭에 상추, 토마토, 고추 모종을 심으며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몸이 회복되는 느낌이었죠. 혜진이도 30년간 수술실 생활에서 벗어나니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마당에 꽃을 심고 텃밭 채소로 반찬을 만들며 여유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도 주말마다 내려와 텃밭에서 채소를 따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조금씩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었어요. 당뇨 환자에게는 정기 검진이 필수인데 가까운 대형 병원까지 차로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동네 의원은 있었지만 전문적인 검사나 치료는 어려웠어요. 어느 날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119에 신고해도 우리 집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산간 지역이라 내비게이션에도 제대로 안 나오고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만 40분이 걸렸습니다. 서울이었다면 10분이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말이죠. 생활의 불편함도 점점 커졌습니다. 마트까지 40분, 대중교통은 아예 없었어요. 인터넷 속도는 느리고 택배는 이틀씩 늦게 도착했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시죠. 마을 입주 분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분담금이 200만 원이나 되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은 더 내는 게 관례라는 거였습니다. 형편이 여유로우시잖아요. 마을을 위해 좀 더 내셔야죠. 억지스러운 느낌이었지만 마을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냈습니다. 그 후로도 상하수도 정비비, 도로 포장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매번 서울 사람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소개해준 교수님 부부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고 이웃에게 물어보니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들 원래 1년 정도만 있을 계획이셨대요. 휴양차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분들이 정착한 게 아니라 단기간만 머물 계획이었다니 속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귀촌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도 통화 연결이 잘 안 되더니 나중에는 아예 번호가 사용 중지되었어요. 부동산 사무소에 직접 찾아가니 이미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산 집의 실제 시세는 4억 정도였습니다. 6억에 샀으니 2억을 더 준 셈이죠. 여보,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혜진이도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 아파트 소식을 들었는데 재개발이 예정보다 훨씬 빨라진 거였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 2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고 보상금도 당초 예상보다 5억 이상 더 나온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대로 있었다면 20억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잘못된 결정으로 날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추석 때 아이들이 모두 내려왔는데 준호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퇴직하시면서 여유가 생겼으니까 제가 강남에 상가 하나 샀어요. 사전에 전혀 상의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퇴직금 일부를 미리 빼서 투자한 거였어요. 딸 수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오빠, 그게 말이 돼요? 부모님 돈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시골 가시면 생활비도 적게 들고 우리도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준호가 제게 귀촌을 권한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계산이었던 거죠. 가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스트레스로 인해 혈당이 급상승했습니다. 심근경색 위험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산간 지역에서 병원까지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30분 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사시는 게 좋겠어요. 그때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골로 왔는데 오히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였죠. 11월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시골집은 기름 보일러였는데 첫 달 난방비가 80만 원이나 나왔어요. 서울 아파트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였는데 4배나 더 나오는 거였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노후 자금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혜진이의 걱정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의료비, 교통비, 난방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었습니다. 연금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예금을 조금씩 깨서 쓰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몇 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건강도 더 나빠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혜진이도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걷기 어려워했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려면 왕복 3시간을 차를 몰고 가야 했는데 교통비만 한 번에 10만 원씩 들었습니다. 12월에는 폭설이 내렸어요. 3일 동안 집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늦어져서 고립된 거였죠. 그런데 둘째 날 밤에 정전이 되었어요. 한겨울에 전기가 끊어지니 난방도 안 되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한국전력에 전화했더니 복구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산간 지역이라 접근이 어렵습니다. 눈이 그치면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 그날 밤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추위를 버텼어요. 혜진이와 서로 껴안고 이불을 몇 겹씩 덮었지만 너무 추웠습니다. 전기가 복구된 건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8개월째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시세를 대폭 낮추라고 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이런 시골집은 잘 안 팔려요. 시세의 40% 정도로 낮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6억에 산 집을 2억 4천만 원에 팔라는 얘기였어요. 3억 6천만 원의 손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으면 계속 손해만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준호는 상가 투자가 실패해서 대출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신혼이라 아직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가닥 희망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귀촌 실패자 모임이라는 카페였어요. 가입해보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죠. 모임에서 만난 변호사 출신 분이 법적 조언을 해주셨어요.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은 건 분명 불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관련 서류를 모아서 상담을 받았더니 실제로 2천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돈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당한 권리를 찾는 일이었죠. 마을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비슷한 처지의 귀촌자들과 연대해서 마을 이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외지인이라고 차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을의 주민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나서니 이장님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돈만 요구하던 것도 줄어들었죠. 가장 큰 변화는 딸 수진이의 제안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건강 관리하세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베풀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시골집은 매매는 안 되었지만 전세로 내놓을 수 있었어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큰 수입은 아니지만 빈집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나았죠.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판매를 시도해 볼 생각이었어요. 수진이가 구해준 아파트로 이주한 후 생활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병원까지 15분 거리라 정기 검진도 편해졌고 마트와 문화센터도 걸어서 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딸 가족과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준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상가 투자 실패를 반성하며 매주 한 번씩 찾아와 병원 동행도 해주고 생활비도 보태주었습니다.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저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귀촌 실패자 모임에서 강연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퇴자 대상 재정 컨설팅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33년 은행 경험이 도움이 되더군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다큐멘터리 인터뷰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냈죠. 시간이 흐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집이 아니라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 그 소중함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귀촌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기 전에 임대로 먼저 살아보세요. 의료, 교통, 생활 편의시설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귀촌은 로망이 아닌 현실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